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와 웹이 공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선규라고 합니다. 좀 먼저 웹뷰 개발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발표에서는 이 웹뷰 개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네디트에서 브랜더진 플랫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브랜더진 플랫폼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평소에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발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와 이 웹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는데요. 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시면 문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문서와 함께 발표를 들으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팀은 콜더바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콜더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저희 프로젝트는 100% 웹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웹앱을 앱스토어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앱으로 래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껍데기 부분을 이 콜더바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앱으로 래핑한 후 앱스토어에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존에 있던 라이트하우스 점수인데요. 생각보다 처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뷰2로 기반으로 레거시하게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레거시한 코드만 작성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뷰2에서 레거시하게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새로 만들어지는 화면을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뷰.js 부분은 웹뷰로 래핑하여서 이제 웹뷰와 리액트 네이티브가 공존하는 상태의 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뷰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웹뷰 개발을 하다 보면은 통신 문제에 대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통신 문제가 왜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상황이 있지만 이 해당 발표에서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앱 브라우저라는 기능입니다. 이 해당 기능은 네이티브 앱에서 인앱으로 브라우저를 띄워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 해당 기능은 웹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티브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점진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웹에서도 리액트 네이티브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인증 정보는 네이티브 앱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에서 또한 네이티브 앱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당 코드는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통신 방법입니다. 이 웹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통신할 때는 웹의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에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 이 문자열을 보내게 됩니다. 웹뷰에서는 해당 온메시지 풀업을 통해서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이 해당 이벤트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제 웹으로 통신할 때는 인젝트 자바스크립트라는 풀업을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지만 이 레퍼런스를 꺼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주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고 통신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했으면은 성공적이지 않고 꽤나 많은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벤트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의 로직을 원메시지에서 핸들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드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통신 상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지는 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도 약간은 어려워지는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통신 함수를 양쪽에 계속 선언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앱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을 때 웹에서도 이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열어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이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약간의 부담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방향이라는 점인데요. 웹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보내게 됐을 때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웹으로 결과값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성공과 실패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웹에서는 항상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네 번째로 하위 호환성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해도 최신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에 심사를 하고 이 심사가 승인이 된 후 심사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있어야 롤아웃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반면에 웹은 배포를 했을 때 최신을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웹에서 새로운 네이티브의 기능이 담긴 이벤트를 호출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과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코드를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 제품 디테일 화면을 개선을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 웹뷰에 제품을 눌렀을 때 이 새로 만든 네이티브 화면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레거시 웹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이거 통신은 단방향이라 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요. 성공을 보장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앱 버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벤트에서 이제 모든 이벤트가 온메시지를 통해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능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이 양쪽에서 통신 함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단방향 통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어서 이 성공을 확신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이 과거에 이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을 챙기기에도 되게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조는 우리 모두 웹개발자라면 모두가 아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요청을 보낸다면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적절하게 리스폰스를 내려다 줍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적절하게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구조에서 제가 사용하기 제일 쉬웠던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해당 인터페이스는 TRPC의 코드를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왼쪽이 서버고 오른쪽이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이 서버에서 프로시저를 선언하고 인풋과 결과값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해당 프로시저를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TRPC에서도 별도의 통신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TRPC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관점을 바꾸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생각하고 클라이언트를 웹뷰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구조에서도 웹뷰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적절하게 리스폰스를 내려다 준다면 백엔드 프론트엔드 구조와 크게 별다를 거 없이 방금 같은 TRPC 구조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DX는 사용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지만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용법인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 소망만이 담긴 코드였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이 브릿지에 네이티브 메소드별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메소드들을 선언을 하고 getMessage에서는 리턴을 통해 이 결과값 또한 반환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을 브릿지라고 칭하고 이 create 웹뷰에 이 브릿지를 주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웹뷰는 기존에 있던 웹뷰 컴포넌트와 똑같이 호환이 되는 웹뷰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에서는 링크 브릿지라는 이 모종의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이 브릿지에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단방향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미스 구조로 변환되면서 이 den과 캐치를 통해 성공과 실패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턴 값으로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값도 결과로 봐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브릿지 ASD 같은 이상한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는 이 타입에서 에러가 나면 좋겠다는 제 소망만이 담긴 코드였습니다. 이제 사용법부터 설계를 했으니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기능에 대한 개발을 할 차례인데요. 기능 개발을 하면서 하나씩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개념은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입니다. 처음에 네이티브 메소드들이 선언이 됐을 때 해당 네이티브 메소드들의 이름들이 웹으로 주입이 되게 됩니다. 웹은 현재 네이티브 메소드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Next.js나 리믹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이드레이션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여기서 좀 영감을 얻어서 웹에서는 현재 네이티브 메소드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해당 이름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통신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더 복잡하게 작동을 하지만 이 오픈 인앱 브라우저라는 게 주입이 됐을 때 이 아래와 같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의 포스트 메시지처럼 자동으로 런타임에서 통신 코드를 만들어주는 코드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벤트 구조를 이 프로미스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요. 웹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벤트가 전송이 됩니다. 오픈 인앱 브라우저는 그와 동시에 이벤트 에미터가 설치가 되면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스폰스 이벤트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오픈 인앱 브라우저는 해당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리스폰스 이벤트가 오게 된다면 그제서야 이 프로미스 리졸브를 하면서 이 결과값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구조로 갔을 때 기존의 단방향이었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에 대한 예외를 처리를 해줘야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브릿지의 오픈 인앱 브라우저는 지금 선언이 돼 있지만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브릿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면 아래와 같이 런타임에서 에러가 나게 될 것인데요. 실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런타임에서 에러가 난다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한 상황이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부분의 문제는 이 프록시로 간단하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본 객체를 후킹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키가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키가 내려온다면 익명의 함수를 스로우와 함께 던져주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릿지에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는 일단 실행은 되되 캐치를 통해서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용법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함께 기능 개발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에서는 네이티브 메소드들을 선언하고 네이티브 메소드들이 크리에이트 웹뷰를 통해 주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일어나면서 네이티브 메소드들의 이름들이 주입이 되게 되는데요. 웹에서는 링크 브릿지를 실행시키면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통신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오픈 인앱 브라우저와 같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함수가 완성이 될 것이고요.
이 이벤트에서 프로미스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den과 캐치를 통해 성공과 실패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있는 결과 값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자동으로 통신 코드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 브릿지 ASD 같이 이상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아까 프록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일단 실행은 되되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호환성에 대해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켜줄 수 있는데요. 웹은 항상 최신을 보장하기 때문에 웹에서 이 사용이 가능한 메소드를 체크한다면 이 하위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오픈 인앱 브라우저와 겟메시지가 웹으로 주입이 됐을 때 브릿지에서는 이 아래와 같은 util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픈 인앱 브라우저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실행을 하고, 아니라면 대체 코드를 쉽게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throw on error라는 옵션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throw on error에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넣게 된다면 이 해당 오픈 인앱 브라우저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웹에서도 같이 실패를 하게끔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브릿지 오픈 인앱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이 오류가 난다면 웹에서도 같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같이 캐치를 통해 쉽게 핸들링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onFallback이라는 옵션 또한 도입해서 이 브릿지 에러에 대한 이 일괄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도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 센트리 같은 에러 추적 도구를 붙이면 쉽게 통합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실제 사례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요구사항에서는 웹뷰의 제품을 누르면 네이티브 화면이 보이거나 기존에 있던 웹 화면이 보여야 했는데요. 기존에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도구가 마련이 돼 있으니 일부러 실패를 유발을 해서 실패해서 페일오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실제 코드입니다. 이 브릿지 throw on error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트를 정의해 줬습니다. 이 브릿지 내비게이트는 웹에서 리액트 네이티브의 화면을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내비게이트가 오류가 나게 된다면 웹에서도 같이 오류가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브릿지 내비게이터에서 프로덕트 디테일로 이동을 하면은 존재한다면 잘 이동해야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캐치를 통해서 구버전으로 웹 레거시 페이지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해당 방금 코드의 실제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던 웹 기반 레거시에서는 웹에서 웹으로 이동하지만 약간의 느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적화를 잘못한 탓이지만 일단 이거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리액트 네이티브의 화면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잘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화면이 존재한다면 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구조로 리액트 네이티브로 쉽게 점진적 전환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모든 이벤트가 onMessage를 통해 몰리는 현상은 이제는 메소드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통신 코드를 작성해서 기능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양쪽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만 유지를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했던 단방향 문제는 이벤트에서 프로미스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위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일오버를 도와주는 우틸들을 여러 가지를 추가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타입세이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타입스크립트 진영에서 자주 언급되는 타입세이프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입세이프가 필요한 이유 중에는 타입 불일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엔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존재할 때 보통의 상황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론트엔드에서 이 백엔드로 API를 호출했을 때 이 API에 대한 응답에 대한 타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입을 수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타입을 수동으로 정의하다 보면은 이 실수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외부 시스템에서는 타입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관점을 바꿨을 때 이 백엔드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생각하고 이 프론트엔드를 웹뷰로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외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입 불일치가 당연하게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불일치에 대한 코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배울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폰스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폰스가 오고 있는데요. 이 엣지스의 이 노드 아이디 객체가 이 배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백엔드 이 리스폰스를 확인했다면 이 샘플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스폰스를 정의를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단원을 통해서 타입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타입이 정상적으로 있으니 아래와 같이 잘 렌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한 프론트엔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백엔드의 값이 널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엔드에서 널이 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렌더링을 하고 있던 게 망가지면서 왼쪽 코드처럼 런타임에서 에러가 나게 될 것입니다. 런타임에서 에러를 만났으면은 일단 급하게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 옵셔널 체이닝을 붙이면서 일단 상황을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타입이면 100% 믿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타입 불일치가 몇 번 나면 괜찮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타입 불일치가 너무 많이 나게 된다면 타입스크립트의 목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목적은 이 컴파일 단계에서 버그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입 불일치를 많이 나게 된다면 이 타입을 무시하고 개발을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목적성을 잃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 생태계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타입 불일치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당연하게도 존재하는데요. REST API 진영에서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스웨거를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GraphQL 진영에서는 이 GraphQL 코드젠을 통해서 이 스키마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는 도구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도구들도 충분히 훌륭한 도구입니다만 약간의 저는 아쉬웠던 점은 이 스웨거 역시 사람의 손길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스웨거 역시 사람의 손길을 타게 된다면 타입 또한 실수가 나게 될 것입니다. 스웨거에서 잘못 실수로 기입한 타입이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지면서 이 역시도 타입 불일치가 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타입을 직접 정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타입 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이 타입 세이프를 위한 타입 추론은 어떻게 했는지 엄청 간단한 컨셉추얼한 타입 추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브릿지에서 네이티브 메소드들을 선언했을 때 이 해당 브릿지는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타입 오브를 통해서 모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타입이 유추가 된다면 이 해당 타입을 외부로 잘 내보내준다면 이 외부로 잘 내보내진 타입은 정상적으로 호환이 되면서 네이티브에서 작성한 코드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키워드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개발자 경험을 약간이나마 올릴 수 있는데요. 이 해즈 메소드 같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메소드를 판별할 때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진짜 실제로 판별이 가능한 게 무엇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 추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브릿지 제네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릿지라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이 제네릭에는 리턴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함수와 getState의 함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에서 이 내부적으로 복잡한 함수 안에 함수 같은 것을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요. 제네릭은 오브젝트로 제약을 걸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릿지에 1, 2, 3, 4가 들어가면은 이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나게 될 것이고요. 이 브릿지에 객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풋을 통해서 타입을 완성하는 경험입니다. 방금 같이 브릿지에서는 함수 안에 함수 같은 깊은 것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풋에서 기점으로 모든 타입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포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 함수 안에 함수 같은 깊은 곳까지도 쉽게 추론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경험은 인풋을 통해서 모든 타입이 완성되는 경험입니다. 아까 투표를 보니 텐스택 리액트 쿼리가 엄청난 투표를 받았는데요. 텐스택 리액트 쿼리에서 유즈 쿼리에서 이 쿼리 펑션에 리턴 값을 받게 된다면 이 해당 리턴 값을 토대로 이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간단한 코드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엄청난 타입 추론이 되면서 인풋을 기점으로 이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텐스택 쿼리 메인테이너의 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가져와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어색할 수 있지만 요약을 좀 해보자면 타입 추론을 이렇게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코드만 봤을 때 JS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타입이 안전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 스크린샷에 있는 코드처럼 유즈 쿼리에 인터페이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풋을 토대로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제로 타입 추론에 깊게 들어가 보면은 타입은 엄청나게 복잡하게서 유지 보수도 힘들게 생겼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라이브러리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거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추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브릿지의 네이티브 메소드들이 선언이 돼 있고요. 이 해당 타입을 타입오브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브릿지에서 제네릭으로 이 타입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 브릿지에서는 제네릭을 기점으로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브릿지 오픈 이넷 브라우저와 같이 이 메소드 사용 가능한 메소드가 판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천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을 좀 응용하자면 리액트 내비게이션과도 쉽게 통합이 가능해지는데요. 리액트 내비게이션은 리액트 네이티브의 화면을 이동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웹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호출할 때 브릿지의 내비게이트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트에서는 이 스택 루트 팜스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모든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화면을 토대로 이 네임과 파라미터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링크 브릿지에 옛 브릿지 타입을 넣게 된다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웹이지만 브릿지 내비게이트를 했을 때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 존재하는 모든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화면이 확정이 된다면 두 번째 인자에서는 이 해당 화면에서 필요한 타입이 어떤 것인지 쉽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타입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추론만을 통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발자 경험도 크게 향상할 것이고 개발자들은 실수로 이동할 화면에 대해서 오타가 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타입 추론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브릿지에는 getMessage와 오픈 이넷 브라우저가 네이티브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웹에서는 링크 브릿지에 제네릭을 넣어주고 있고 이제 브릿지에서는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됐고 브릿지에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메소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getMessage를 통해서 웹에서는 이너 텍스트를 통해 렌더링을 하고 있고요. 함수 이름을 바꿨을 때 웹에서도 바로 타입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잘 추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 또한 잘 추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이티브에서 선언된 리액트 오픈 이넷 브라우저는 이 웹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눌렀을 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버전을 배포를 완료를 했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났습니다. 통신이 필요한 이유 중에 인증 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인증 정보를 웹뷰에서 네이티브 앱에서 꺼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에 이 get토큰을 선언해서 반환해주고 웹에서는 get토큰으로 값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근데 네이티브 메소드에서 이 토큰 만료로 인해서 이 리프레시 토큰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최신 토큰을 가지고 있지만 웹에서는 만료된 토큰을 가지고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상태와 웹의 상태가 동기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shared state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모던 프레임워크와도 쉽게 통합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웹코어부터 분리를 해서 웹코어 로직부터 시작을 해서 상태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쉐어드 스테이트 역시 사용법 중심으로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이 브릿지에서는 기존에는 네이티브 메소드들만 선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미스의 함수만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토큰 값과 같이 이 프리미티브한 값도 받게 되어서 이 널이나 문자열도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get과 set을 노출시켜서 현재에 대한 상태와 값도 설정할 수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선언부를 보시면 이번에는 주스상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스상에서 또 영감을 많이 얻게 되었고 웹에서는 브릿지에서 기존의 네이티브 메소드들만 노출하는 게 아닌 이 스토어까지 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브릿지 스토어에서는 현재 상태와 구독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상태가 변한다면 이 웹의 서브스크라이브가 작동을 하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리액트와는 쉽게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리액트 18에서는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훅은 이 바닐라 스토어에 존재하는 바닐라 스토어를 리액트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훅인데요. 저는 이것을 랩핑해서 웹뷰 브릿지 리액트라는 리액트 상태에 관한 래퍼 라이브러리 또한 추가적으로 확장을 쉽게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즈 브릿지 스토어를 넣어주게 된다면 스테이트에서 이 셀렉터를 통해서 토큰 값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당 토큰은 웹에 존재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이 반응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쉘드 스테이트의 데모 영상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위와 아래가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 부분이 웹뷰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리액트 네이티브 부분입니다. 텍스트 인풋을 입력했을 때도 양쪽에 같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방금 같은 데모 영상의 예시 코드는 이 브릿지에서 이 카운트를 0으로 맞춰주고요. 인크리즈를 통해서 이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도 리액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유즈 브릿지라는 훅이 존재하고요. 이 앱 브릿지를 넣어주게 된다면 이 카운트와 인크리즈를 꺼내서 이 카운트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인크리즈는 상태를 올려주는 메소드가 될 것입니다. 웹에서는 방금 만든 이 코어 로직과 리액트 래퍼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면 똑같이 브릿지에서 스토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유즈 브릿지를 통해서 이 카운트와 인크리즈를 꺼내준다면 이 해당 상태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상태와 같이 반응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의 코드와 웹 코드가 거의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네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릿지에서 이 그리팅으로 인풋 값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 리턴 값으로 이 MSG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타입을 잘 웹으로 내보내준다면 이 브릿지는 제네릭을 통해서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브릿지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타입적으로 에러가 날 것이고 인풋이 틀렸을 때도 타입에서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이 리스폰스 값이 정상적으로 잘 활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얻었던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 타입세이프한 웹뷰 통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타입을 수동으로 정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풋을 기점으로 이 모든 타입이 완성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처음에 기능부터 개발을 한 게 아닌 사용법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최고의 DX는 사용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사용법이 나올 때까지 기능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법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추상화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이 TRPC와도 닮아 있고 이 주스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딸려오는 사용법과 개념들을 많이 숙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저희가 만드는 도구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엄청난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웹코어 로직으로 시작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리액트 모던 프레임워크와도 쉽게 통합이 가능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Vue.js를 한다고 해서 Vue.js로 상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면 다른 모던 프레임워크와는 쉽게 통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성 높은 구조가 어떤 것인지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서 같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웹뷰 브릿지라는 라이브러리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문서도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기능이 존재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봐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스타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